멍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멍게에는 과연 뇌가 있을까 했을 때 멍게는 사실 뇌가 있다고 합니다. 뇌가 있는데 그 바다 안에서 유영을 하고 그 자기가 살 곳을 찾을 때까지는 그 뇌를 사용해서 그 동작을 하고 움직이는데 한 자리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뇌를 자가 잠식해서 먹어버리고 뇌가 없는 채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지낸다는 내용을 이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멍게의 그런 행태는 멍게가 자신의 뇌를 먹어버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발달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화시키는 그 생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원리인데요. 이 사례에서 그 데니얼 월퍼트라는 분께서는 그 아래 이런 그 명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움직임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뇌는 사고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멍게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동작을 멈춘 이후에는 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뇌를 먹어버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그 움직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뇌와 자아와 그리고 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옆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폰트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뇌 그 이상이다. 편안함, 기쁨, 만족감 등이 뇌에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불안감, 두려움, 우울감 등은 두개골 안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느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감정으로 구성되는 자아는 뇌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 문장은 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기관에 비해 굉장히 다른 신경의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장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절연 물질, 신경 회로망 부대를 갖고 있으며 장 이외에 이렇게 큰 다양성을 가진 장기는 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장의 신경망을 뇌에 비교하여 장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이 단순히 우리가 추측하고 있던 것처럼 음식물의 운동과 이따금 트림이나 방귀만 담당한다면은 이렇게 정교한 신경반응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에는 장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겁을 먹으면은 그 배설기관에서 오줌을 지리거나 바지에 똥을 싸거나, 그리고 뭔가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는 애가 탄다는 표현을 하고요. 실망을 삼키고 실패를 소화해야 하며 비열한 지적을 받으면 속이 뒤틀리고,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지면 배가 간질간질하다는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어휘적인 표현에서 우리의 자아는 머리뿐만 아니라 배로도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휘적인 표현에 대한 내용이 그 본격적인 의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그림 보시겠습니다. 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실 건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폰트가 깨져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뇌 지도가 있고 그 뇌 지도의 부분에 뇌가 담당하는 그 영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인 자극이라든지 자극을 주었을 때 뇌에서 반응을 하는 부분을 찾아봤을 때 그 도덕, 언어, 불안감, 생식기, 시각, 피질 이렇게 각각 위치하고 뇌에서 작용하는 위치가 다른데요. 장에서 보내는 신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대체적으로 도덕, 언어, 불안감 이쪽에서 나타난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보낸 신호는 뇌의 다양한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주로 자의식, 감정 처리, 도덕, 불안 감지, 기억 등과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장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체에도 지장을 주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했던 내용을 옆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헤엄치는 쥐 실험 연구라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헤엄치는 쥐 실험 연구는 쥐를 물에 빠뜨려서
그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그 살펴보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그 우울증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쥐일수록 그 살려는 의지가 약하고 그 헤엄을 쳐서 살겠다는 발버둥을 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그 우울증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봤을 때, 그 다음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뇌에 영향을 주는 박테리아를 활용하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스트레스 관련은 그 뇌의 기능에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실험 결과 장의 기능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일랜드의 그 존 크라이언 박사팀은 쥐들을 대상으로 인간 장에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유산균을 넣었을 때, 그 스프를 먹인 쥐들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스프를 먹은 것보다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행동이 확연히 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유산균을 주입해서 장내에 있는 독소균,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 독소균을 죽인 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헤엄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의 수치도 낮게 나왔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크라이언 박사는 인간의 장에서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미생물들로 정신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단정하며, 약물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장과 그리고 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시 뇌로서의 그 순환적인 부작용, 좋지 않은 결과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게 다음 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스트레스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소화성 궤양, 우울증, 그다음 만성 피로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약 20%, 5명 중에 1명 정도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뇌에서 내려오는 많은 양의 신경이 대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평소에 정상적인 대장 운동을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복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저도 요새는 많이 덜하지만 제가 아침을 안 먹는 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아침을 먹으면 배가 아픈데, 아침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게 지금보다도 그 학창 시절에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씻고 학교 갈 준비해가지고서 만원 버스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 짧은 시간에 1시간에서 30분 정도에 되는 시간에 이것저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서 그 밥을 허겁지겁 먹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등교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 약한 스트레스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가서 그 1교시에 들어가서 앉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부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15살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30분을 더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30분을 더 자고 여유 있게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아침을 안 먹게 된 게 물론 좋지 않은 건강 습관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 등교의 부분뿐만 아니라 꼭 시험 보는 날 가면 1교시 때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게 거의 일상적인 그런 경우였는데, 근데 그때는 물론 다들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그랬지만, 그게 지금 저처럼 장에 이렇게 신경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정말 식습관이 잘못됐다든지 그냥 그렇게 다른 이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갈등이나 미약한 스트레스에도 대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그만 스트레스가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대장 영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반대로 또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몸에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런 좋지 않은 악순환의 결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했을 때 그 좋은 박테리아, 여기 이름이 되게 어려운 박테리아가 두 개나 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하고 비피도 박테리움 인판티스 같은 그 박테리아를 보강하는 처방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재미있는데요. 여기 최면요법이 고질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일부 사람들에게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 대학의 그 연구팀이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갖고 있는 1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그 장지향적인 최면요법이 일반 치료에 실패한 일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그 의료센터뿐만 아니라 가정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그 환자들이 최면이라고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수단과 도구를 통해 가지고서 그런 배가 아픈 것조차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결론으로 식습관 변화나 완화제 치료 같은 일반적인 치료로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에게는 최면요법과 같은 심리적인 효과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세로토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로토닌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서 심신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의 질환에 빠지기 쉬운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그 인간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인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은 인체에 약 10mg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약 90%가 장 안에, 소장의 점막에 있는 세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95%의 세로토닌을 장에서 생산한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만성설사 또는 변비 등 소화기관의 기능장애 증상도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세로토닌의 2%만이 뇌의 중추신경계에 존재하고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 나머지는 장과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로토닌은 장내 환경에 달려 있다. 세로토닌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의 상태가 불량하면 원활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비나 폭식에 의한 장의 피로 상태를 개선하면 행복감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단락을 보시면 대장이 차가우면 행복하지 않다. 장과 세로토닌의 분비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장이 차가울수록 세로토닌의 중단 신호를 받아들여서 분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배가 많이 아프면은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해서 배를 많이 문질러 주는 게 그 엄마 손에서 나오는 뭐 좋은 기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배가 차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아이의 배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토닌 직접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배 아픈 현상을 줄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겨울 같은 때 잠 잘 안 오고 그럴 때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물 데워서 마시고 나면은 몸이 좀 편해지고 잠 오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데, 편식이 세로토닌 분비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식사가 단조로워지면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에 지령을 하지 않아서 스트레스성 폭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저는 음식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좀 자주 거르는 편이라서 점심도 가끔 거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음식을 2번 못 먹거든요. 먹으면 화가 나요. 예. 하루에 한 끼, 2끼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음식을 자주 먹지는 않지만 편식이라는 게 이제 고기 위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좀 패스트푸드 먹었는데 또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느냐 했을 때는 이거는 제가 지금 요 단락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세로토닌의 분비에 가장 좋은 음식이 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의 세로토닌 분비를 지령하는 가장 좋은 식품을 단연 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레 성분이
장을 녹여 장이 뇌로 그 세로토닌 분비 지령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료로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인도 카레를 먹는 것이 시판되는 인스턴트 카레보다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다음 장 같이 보시면은 자아의 뿌리 뇌섬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에 지금 글씨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뇌 그림 중에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뇌섬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섬엽에 대해서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생물 시간에 그 운의 잔해 아니면은 피질 그쵸.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어도 뇌섬엽에 대한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이 뇌섬엽에 대한 이론은 아마 1990년대 뇌 영상 발전으로 인해서 부각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레이그라는 그 학자가 각각 앞쪽의 뇌섬엽 피질과 뇌섬엽, 두정엽과 측두엽 사이의 작은 선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섬엽이 하는 역할은 우리 느낌이 표상되고 감정적 자극에 대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도록 감지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뇌섬엽은 이러한 자극의 감정적인 동기적인 중요성을 평가하고 모을 뿐만 아니라 감각 정보와 감정의 내부 상태를 편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몸 상태에 대한 의식이 우리 자신의 감정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 밑에 그 방금 설명드린 크레이그라는 박사가 한 동영상 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뇌섬엽에서 자아가 탄생한다. 이게 검색해봤더니 그 영어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다시 한번 좀 찾아볼 텐데 그 1, 2부, 3부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거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폰트가 깨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1, 2, 3부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아는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단지 그 정보가 뇌섬엽이라는 곳에 모인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몸 전체에서 보내는 감정 정보가 뇌섬엽에 모인다. 그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진의 픽셀과 같다. 뇌섬엽은 여러 픽셀을 모아 사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 사진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감정 지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의자에 앉아있을 때 딱딱하게 눌리는 엉덩이 피부를 감지하고 또한 춥다 혹은 배가 고프다는 정보를 얻으면 이것이 합쳐져서 딱딱한 의자에 앉은 춥거나 배고픈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감정 사진은 환상적으로 좋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끔찍하지도 않다. 그냥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뇌섬엽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촉감, 엉덩이 피부 딱딱한 촉감,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는, 그 공복감, 그 다음에 춥다라는 또한 그것도 촉각, 이런 부분들의 그 온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 활동의 정보가 뇌섬엽이라는 곳에 모인다는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맨 처음 페이지에서 나왔던 데니얼 월퍼트가 말한 뇌의 과제는 움직임이다. 뇌의 역할은 단지 움직임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 크레이그의 그 동영상 제2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 개의 뇌로 아름다운 해저 암벽을 찾든, 그러니까 먼 개가 해저 암벽을 찾아가든 인간의 뇌로 좋은 삶을 추구하든 상관없다. 움직임 속에는 뭔가 효과를 내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뇌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잡으니까 바로 잠들잖아요. 뇌는 뇌섬엽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계획할 수 있다. 자아가 춥거나 배고픈 상태로 앉아있으면 그것은 현 상태를 바꾸기에 좋은 동기가 된다. 몸을 떨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냉장고로 갈 수가 있다. 움직임의 최고 목표는 언제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래서 냉기가 있을 때는 온기로, 불행할 때는 행복으로, 그리고 피로해서는 가뿐한 심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뇌의 그런 기능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뇌 역시 그런 절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역시 단지 신체 기관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뇌섬엽이 몸에 대한 그 감정 사진을 만들어낸다면은 이 사진이 머리를 에워싸고 머리에서는 사회적, 공감, 도덕, 논리를 담당하는 주목할 가치 있는 영역들에서
사회적 공감 영역, 싸움을 하게 되면 사회적 공감 영역이 싫어하게 되고, 어려운 지적 수수께끼를 만나면 논리적 영역이 절망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뇌섬엽은 자아사진의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와 혹은 과거의 경험들이 더해져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춥고 배고프고 딱딱한 자리에 있는 불편한 자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지? 분명히 보일러를 켰는데 몸살이 나려나.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자기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위에 대해서 다른 동물보다 그 뇌와 장기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복합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여기 그 매력적인 장 여행에서 이번 챕터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너무 잘하셔서 어려운 내용을 한 4장, 6장에 걸쳐서 정리 잘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아주 몰랐던 그런 상식이라면 상식이고, 세로토닌의 전구체,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만드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수 아미노산 있죠? 그 중에 타이로신이랑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에서 세로토닌도 만들고 도파민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필수 아미노산은 어디 많이 들어있습니까? 콩, 노른자, 그리고 육류 이런 데 꽤 들어있고요. 또 바나나에도 좀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자세가 좋은 거죠. 그래야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항상 여기 나온 스트레스성 폭식도 제어하면서 좀 원만하게 부드럽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이 차가우면 행복하지 않다. 이것도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요. 아까 잠깐 이런 얘기로 시작했었는데요. 오시기 전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냐? 어떠세요? 조은하 목사님, 권사님, 배 아프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네. 조은하 목사님은요? 머리가 아파요?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머리가 왜 아픈지, 그리고 설사를 왜 하는지. 설사하는,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사촌이 땅 샀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진철 집사님처럼, 지정순 집사님처럼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세균은 장 위를 이렇게 부유하고 다닌다고요. 꼬리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과거로부터 머리와 그 다음에 또 머리 아래에 있는 뇌하수체와 그리고 장기 중에 부신, 그래서 영어로 HPA 엑시스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 맨 위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가 있고, 또 장기, 부신이 있으면은 약자로 해가지고 HPA 축이 돌아간다. 또 장기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3가지의 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론이 바뀌어서 머리, 뇌, 장기가 아니고요. 머리, 장기,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 해가지고 박테리아.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부록의 2번째 장 보시면 그게 뇌, 장 미생물 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번째 그림 이렇게 딱 넘기시면 2번째 그림에 뒤에 안 나오셨네요?
와, 제가 프린트를 진짜 잘못했네요. 오늘 왜 이러죠? 135만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고 246이 없어요. 짝수. 아,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래서 1,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 장, 박테리아 축이 있다고 해서 이 박테리아에 AI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복습할게요. 거기도 있네. 네, 그걸 보시면 되겠네요. 몇 페이지예요? 11페이지. 네, 11페이지. 하나 넘기시고 둘 넘기시고 네, 제가 설명할 자료이기도 한데요. 장내 미생물의 신경전달 기능의 기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게 장세포인데 그 바로 뒤에 있으세요. 거의 끝에서 두 번째 11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네네.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장내 미생물 장뇌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얘기했죠. 머리, 장내 미생물, 박테리아 축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 여기 장기에서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화가 나고 하는 신경이 머리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그 신경이 요 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주신경.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월등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그냥 찌그러들거든요. 제가 아침에 꼭 이렇게 장을 싹 비우려고 하는데요. 그때 꼭 늦게 일어나면은 아까 저기 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늦게 일어나면은 제대로 장도 못 비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명상을 하면서 한 2, 30분 정도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안정이 되고 대변이 한 600g, 700g 정도 싹. 화장실에서 2, 30분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침대에서 있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바로. 예. 근데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요. 처음에 시도하면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3분 동안 사인이 없으면 나오라고. 예, 나와서 침대에서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장이 좀 이렇게 다뤄질 때까지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까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화가 나거나 사촌이 땅 샀다는 소식이 들으면 이 장에 교감신경이 어떻게 흥분이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장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박테리아의 요 수용체에다가 아드레날린, 흥분 호르몬, 흥호가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수용체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렇게 비상상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AI 수용체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는 up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AI 수용체가 계속 장내 미생물이 달라붙으면서 많아지면 그때 여기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의사들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최근 논문에 장 크롬 친화성 세포, 영어로는 그냥 ECC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장 크롬 친화성 세포인데 여기에 미생물에서 내뿜는 그런
AI 수용체가 미생물도 모으고 이 세포에다가 전달을 한대요. 이 신경에다가 전달을 하면 다시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하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여기 써 있는데요. 세로토닌의 양을 많이 늘린대요. 그러니까 두통만 있으면 뭐 좋은 거고요. 세로토닌 양을 마구 늘려서 설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머리와 뇌와 박테리아가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머리와 그 머리 밑에 있는 뇌하수체 장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박테리아 한 놈이 더 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생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25살짜리 그 남자아이가 저한테 외래에 왔는데 갑자기 소변을 보고 2, 3분 정도 의식을 잃었대요. 그래서 검사한 거 없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는 그 옛날에 교장 선생님 막 강의하실 때 지루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쓰러지는 것과 똑같은 증상이다. 그거는 두꺼비집이 내려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꺼비집은 권사님 언제 많이? 과부하될 때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될 때를 과부하됐다고 하잖아요.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눈 커지고.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방어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설사하는 것도 방어작용이고 기침하는 것도 방어작용인데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것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긴장하게 되고 소변 넣을 때 교감신경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과부하하는 경우에 부교감신경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좀 머리 좀 쉬어. 그러면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오고 가정의학과를 찾아온단 말이죠. 나 의식 잃었으니까 어디 안 좋은 데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정상적인 기전이다. 방어기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사촌이 땅 사고 뭐 누가 기분 나쁜 저한테 그런 화를 냈어요. 그러면 배가 아프고 이런 흥분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설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전에서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AI 수용체라든가 아니면 ECC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저기 이쪽에 내전 이론에서 네. 머리하고 뇌가 분리되어 있. 이거는 아까 뇌를 가르쳐 드릴 때 주먹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펴보세요.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대뇌 피질이에요. 피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두덩이 나온 거는 소뇌예요. 소뇌. 이건 균형을 잡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뇌 속에 숨어 있는 거. 이게 여기에 섬엽, 아까 얘기한 인슐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있을 때 표현하는 뭐 어렸을 때 무서웠던 기억들이 갑자기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 그걸 편도체라고 그러는데 편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으면 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도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다음에 섬엽도 있고 그거를 이어주는 걸 교량이라고 합니다. 교량이라고 해서 한쪽 뇌의 기능이 없더라도 좌측 뇌에 어떤 뇌출혈이나 뇌 어떤 증상이 생기면 오른쪽 모터 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반대쪽에 피질 세포나 아니면은 그 편도체나 뇌섬엽이나 한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뇌는 어떤 기능이죠? 평행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한쪽 뇌가 불편하더라도 반대쪽 뇌로 그런 보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또 이쪽 손목에 해당하는 거를 중뇌라고 합니다. 사람의 숨골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그래서 대뇌, 소뇌, 중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뇌를 표현하는데 가장 지금 질문에서 핵심은
머리에 있는 그 영어로는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해서 그 더 위에 있는 레벨, 피질과 제가 말씀드린 요 교량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뇌 안에서도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뇌하수체에는 전엽, 후엽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멜라토닌도 분비하고요.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 그런 것도 있고 송과체라는 데서 멜라토닌도 나오고 그다음에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부신에 있는 부신 자극 피질 호르몬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뇌 부분에 서로 연결하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한 그 그림에서 밑에 보시면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CRH와 바소프레신에 의해서 HPA 엑시스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HPA 축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거고요. 재밌는 게 유산균이 인터루킨의 약자가 IL입니다. 인터루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유산균 제제를 가져왔어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도 락토바실러스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재밌는 게 된장 메주를 만들 때 뭘로 엮어 놓죠? 지푸라기 몇 개 놓죠. 거기에는 고초균이 있어요. 고초균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서틸리스라는 그런 균인데 그게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이게 영아 설사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고초균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거는 2억 마리 들어있고 요건 1억 마리 들어있고 요것도 고초균이 1억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효식품을 잘 못 먹는 사람들 있죠.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들은 된장찌개 청국장 먹고 치즈 먹고 뭐 와인도 좀 마시고 예. 그리고 또 그 요구르트 있죠? 뭐 그런 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1억 마리 있고 2억 마리 있고 뭐 1억 마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억 마리는 먹어야 장까지. 그리고 이게 다 캡슐이잖아요. 캡슐이죠? 왜 캡슐일까요? 위산에 방해되지 않게 대장까지 쭉 가게 만들기 위해서 코팅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김치국물 먹고 뭐 그냥 이렇게 그 흩어져 있는 걸로 유산균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십이지장 전에 다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에 사는 유산균이 있고 대장에 사는 균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고 식후에 먹으면 안 되고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두 시간 사이에 먹어야 되고 찬물과 먹어줘야지 좋습니다. 그게 맨 뒤에 결론에 나와 있어요. 어떤 균이 이로운가? 이제 결론부터 딱 집중할 때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또 슬라이드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권장량은 1억 마리에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10억 마리 이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산균 이런 것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때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식이섬유예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여쭤볼게요. 식이섬유를 하루에 몇 접시 드시라고 했죠? 9접시. 최대 9접시인데 5접시 이상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점심 때 오이랑 고추, 오이고추랑 그리고 그 배추 있죠? 배추를 어거저거 막 점심 때 이렇게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은 조금 이렇게 섭취를 했는데 아침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이라도 그런 그 5접시에서 9접시, 조그만 접시로 해요. 그 일회용 컵이 그게 한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가득 담아서 그거를 같이 먹어줘야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대장까지 들어가서 이게 활발하게 이런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소나 향료 등 첨가물 함유 여부를 봐야 되고 공복에 섭취해야 되고 어떤 균을 먹어야 되는지 이 시간이 지나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똥치료예요. 똥치료. 영어로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이게 이식만 간 이식하고 뭐 심장 이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변도 이식을 한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운데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고 그냥 독어처럼 발음을 하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인펙션 감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에 염증이 있을 때 안 낫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해봤대요. 한 35명 정도. 그러니까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장내 세균, 아주 못된 세균인데요. 이거는 중환자실에 많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데 방코마이신이라는 그런 항생제가 있어요. 그게 거의 3세대, 3.5세대 항생제를 아무리 중환자실에 써도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잘 고치지 못하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또 장내 그런 방코마이신에 내성이 생긴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변을 내시경으로 해서 12지제장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왼쪽에 있는 아주 그냥 분홍 색깔, 이게 예쁜 색깔일지 몰라도 그 이런 클로스트리디움에 감염된 대장입니다. 이 잘 안 낫고 막 염증이 계속 생긴 건데, 예, 코나 그걸 L튜브라고 하는데 그걸 나소 가스트릭 튜브라고 하는 거죠. 맨 밑에는 치료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나소 가스트릭 튜브 또는 나소 제주날 튜브. 예, 제주넘은 이제 회장, 소장까지 이렇게 쭉 튜브를 넣어서 내시경으로 좋은 대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코마이신의 내성인 사람의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화기내과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좋은 분변을 사람한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봤는데, 이거는 아주 그 충격적인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고양이 오줌은 먹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예. 이 책에 보면 어떤 동물들은 자기 변을 대변을 다음에 먹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장에서 활발하게 생성이 된 유산균을 다시 섭취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김지수 군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머리, 장, 박테리아의 그 축이 있다고 했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두 번째는 대변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것 두 번째 오늘 집에 가져가실 메시지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 장의 타입이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 O형, AB형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장내 타입에 프리보텔라라는 미생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